이 병원비나 간병비가 꽤 비용이 커요. 이런 비용들 물론 이제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효도하는 마음으로 해줄 수 있겠지만 그러게 해줘봤자 상속세는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결국은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고 곧 돌아가실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아버님 재산에서 병원비랑 간병비를 내야 돼요. 왜냐? 아버님의 상속 재산을 낮춰야지만 상속세가 줄어들거든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게 상속세인데 그런 제도를 잘 모르시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극진히 이렇게 모셨는데 이걸 인정을 하나도 못 받는다니. 첫 번째로 제가 권하는 거는 모든 형태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지출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많은 분들이 뭐 나랑 관련이 없는 세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중산층을 끌어내리는 세금, 그리고 부모님이 힘들게 모았던 주택 한 채를 팔게 만드는 세금이 상속세입니다. 상속세 지금 계산하기엔 너무 내가 속된 말로 불효자식이 된 것 같고, 하지만 생각보다 높은 상속세 때문에 추후에 아버지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끼리 싸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결국 상속재산은 내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상속세 너가 내라, 이런 식들의 이제 다툼이 발생하는 거죠.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미리 재산에 대해서 매듭을 짓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특히 말씀을 드려요. 대표적으로 많이 놓치시는 게 뭐냐면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을 전부 다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뭐 준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많이들 주셨을 거예요. 자녀가 독립한다고 해서 전세 보증금 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비 쓰라고 돈 주시고, 이런 것들 계좌 내역에서 전부 다 포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인 이외의자는 5년입니다. 그 상속인 이외의자의 5년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손주, 사위, 며느리, 형제예요. 그리고 나오면 안 된 사람이 꼭 있어요. 내연녀, 내연남, 이런 분들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들어가면 이제 골치가 아파져요. 우선 집이 박살이 나긴 하는데, 자, 어쨌든 그런 상속 재산을 전부 다 더해 보시죠. 거기서 상속 채무를 빼는데 대부분의 분들 상속 채무는 아주 간단해요. 뭐죠? 그 임대 보증금이나 내가 주택을 이제 갖고 있는데 임차를 줬다는 거죠. 임대 보증금 정도, 그 다음에 근저당권 정도가 차감되실 거예요. 거기서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또 차감을 하시고,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을 차감해 보세요. 그러면 일정한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게 과세 표준이라고 해요. 자, 과세 표준이 예를 들어서 뭐 7억이 나왔다. 그러면 7억이 30% 구간이에요. 그럼 7321에 누진공제 6천만 원 빼면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이런 식이에요. 주택 한 채 있고 현금 2, 3천만 원 있어서 부모님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상속세 얼마 나오나요? 그래서 요즘은 다 공부하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얼추 계산해 봤는데 한 2, 3천만 원 같습니다 라고 하셔서 오신 거죠. 하지만 제가 딱 말씀드리죠. 한 1억 5천 나온다. 그러면 깜짝들 놀라세요. 정말 그러면 1억 5천만 원이냐? 맞습니다.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가 발생하는 게 이제 상식이 됐는데, 자, 최근 KB 시세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4년 11월에 KB 시세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얼마나 되냐면 무려 12억 5,200만 원입니다. 이 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제하면 무려 상속세는 얼마? 1억 6,500만 원이에요. 평균적으로 서울에서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상속세가 이 정도 나오겠구나.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조정대상 지역인 강남 상구나 용산구다. 그럼 가격 이것보다 당연히 더 높겠죠. 아주 월등히 올라갈 겁니다. 그러게 상속세 막 5억, 6억 나오면 그 주택을 마냥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버틸 수가 없으실 거예요. 결국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그걸 팔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상속세 신고 인원이랑 총 상속재산 총액입니다. 이게 이제 국세 통계 포털에서 가져온 건데 2016년도만 하더라도 상속세 낸다 그러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말이 있었어요. 상속세를 내? 쟤랑 친해져야겠네. 왜냐, 쟤는 부자니까 라는 관점이 있었단 말이죠. 한 6,200명 정도가 14조 6천억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그래프 보세요. 부동산 가격 상승을 하면서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죠. 물론 갑자기 66조에서 왜 56조로 떨어지냐 이럴 수 있는데, 한 분이 22조예요. 저 한 분은 좀 빼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말씀은 드릴 수 없겠지만 아주 높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상속세는 사실 이렇게 고액 자산가를 위한 세금이기는 했어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보편화된
보통의 세금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는 19,500명이 56조 정도를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상속세 이렇게 많이 나와서 뉴스에서 들끓듯이 많은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개편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있어요. 개편이 무조건 된다라고 알고 계세요. 2024년도에 사실 세제 개편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가상자산 소득세, 말 그대로 코인 관련된 세금 2년 유예하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 소득세, 주식 관련된 세금 폐지하고, 상속세 얘기를 여야가 한참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계엄령이 터집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약간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죠. 사실 계엄령의 이펙트는 너무 셌기 때문에. 그래서 계엄령이 터져가지고 결국은 흐지부지 됐었어요. 그리고 25년도에도 얘기를 좀 나누다가 지금 3월 달에 기획재정부에서 75년 만에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겠다라고 이제 개편을 내놨습니다. 물론 지금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향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100억 원이 있으면 100억 원이 있는 상태에서 죽었을 때 100억 원에 대해서 한 번에 계산하는 게 지금 현행의 상속세입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공제 여기서 빼고 누진공제로 세율이 높은 구간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겠죠. 과세표준 100억 원이면 상속세가 45억 4천만 원 정도 나와요. 여러분들 45억의 세금을 낸다라는 게 한 번이라도 1억 원 이상 세금을 내보셨던 분들은 손이 발발 떨리실 겁니다. 진짜 너무 높은 액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산취득세로 바뀐다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지만 극단적으로 자녀가 10명이다 라고 했었을 때 각각 자녀에게 10억 원씩 주게 되면 이 받은 자녀가 받은 만큼 내는 걸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좋은 제도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율이 낮아져서 분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공제 액수가 확실히 이제 올라가고 제도가 좀 바뀝니다. 현행 같은 경우는 사전 증여에 대해서 어떻게 포함하느냐? 10년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년간 상속인에게 증여한 내역, 그 다음에 5년간 상속인 이외의자에게 증여한 내역을 전부 다 합쳐서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9년 전에 자녀가 결혼하면서 전세보증금 한 2, 3억 원 해줬는데 그거를 여기다 포함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이거는 개정돼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아주 파격적이에요. 상속인 이외의자에게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전부 다 포함했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사위, 며느리, 손주, 형제였어요. 특히나 이제 손주분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상담을 받다 보면. 근데 이분들에게 준 것이 결국 5년 이내에 합쳐지니까 이게 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 고객 중에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87세 때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손주들한테 줘도 되겠느냐 해서 미리 주세요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아니 그래도 5년 이내에 내가 혹시나 죽으면 어차피 합쳐지지 않냐. 그래도 미리 그 재산이 지금 필요한 시점에서 손주가 결혼하는 마당인데 지금 그 돈을 받으면 결혼할 때 넉넉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을 첫 번째로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손주에겐 지금 이 시점에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 손주분들 나이가 이미 20대예요. 20대, 30대가 많기 때문에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사회초년생은 정말 마중물이 필요해요. 전세 보증금이든 내가 사업을 하고 싶어서 사업 자금이 필요하든 다양한 부분들이 정말 필요할 텐데 그거를 적재적소에 딱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 주라고 추천을 해드렸었어요.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세는 상속인만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손주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재산을 가져갈 때 상속으로 받고 다시 어차피 증여다. 그러니까 미리 줘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결국은 그분 안 주셨어요. 왜냐? 93세 때 저를 다시 찾아왔거든요. 말하지 않았냐? 선생님 건강하게 사실 거다. 선생님 재산 있으신 분들 쉽게 안 돌아가신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산가분들에게는 미리미리 최대한 빨리 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 상속세가 개편이 되면 더 좋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부분이에요. 상속인 이외의자는 5년 이내에 줘도 이제 합산이 안 되게 바뀔 겁니다. 저 합산이 안 된다는 얘기는 어떤 말이냐면 내가 어차피 상속이 펼쳐져서 상속세율이 50% 구간이다 라고 하더라도 돌아가시기 극단적으로 전날에 손주에게 증여를 한 거는 이 상속재산에 포함을 안 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좋은 제도로 개편이 될 거예요. 자, 그 밖에 또 이제 어떤 식이 바뀌냐. 상속인마다 기본적으로 자녀들은 5억 원씩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무려 10억 원까지 기본으로 공제를 해주기로 했어요. 최저 공제율을 기존 5억 원에서 이제 10억 원으로 늘려주는 거죠. 그리고 현행 면세점을 이제 고려를 해서 인적 공제 최저한을 10억 원으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배우자에게 3억 원 줬고 그 다음에 자녀가 7억 원을 가져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현행 같은 경우는 배우자 공제 5억 원, 일괄 공제에서 5억 원인데 추후에 개편이 되면 그럼 배우자한테 10억이지만 배우자 3억밖에 안 가져갔으니까 3억 공제받지 않냐. 그리고 자녀는 어차피 5억 원밖에 못 받지 않냐. 근데 그러면 최소 10억 원을 안 썼기 때문에 2억 원도 추가로 해줄 게입니다. 그러니까 미니멈이 아주 탄탄해졌고 높아지는 공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산취득세로 바뀌게 되면 아주 혁혁하게 바뀝니다. 평균적으로 3명이나 이제 이 상속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녀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녀마다 5억씩 주면은 5억, 5억, 5억 해서 15억 기본 공제되고 배우자 10억 원 주면 기본적으로 10억이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까지 상속세를 안 내게 되죠? 2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제로예요. 하지만 지금 현행 제도라면 일괄 공제 5억 원에 배우자 기본 공제가 5억 원밖에 안 되니까 10억 원에 비해서 공제 액수가 15억 원이나 더 올라가는 계산법이 되는 겁니다. 물론 디테일한 건 좀 다를 수 있어요.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나 이런 제도에 계산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요. 자, 그러면 상속세 신고 인원 내는 사람들이 어떤 과세 표준에 해당하는지를 보시게 되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유의미한 자료를 알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하는 분들, 과세 표준 1억 원에 대해서 해당하시는 분들이 한 3,200명 정도로 한 18% 정도 돼요. 그리고 3억 원까지가 누적으로 한 41%, 그다음에 5억 원까지가 무려 56%입니다. 그러니까 공제가 5억 원만 올라가도록 상속세가 개편되더라도 우리가 지금 상속세를 내야 되는 인원 2만 명 정도 중에서 10,000명이 이제 신고도 안 해도 되고 세금도 안 내도 되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보통의 세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제 너무 많은 인원수가 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공제만 하더라도 정말 집 한 채 있다고 상속세 내는, 그러면서 집안이 이제 싸움으로 번지고 풍비박산 나지 않는 집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다 방금 말씀드렸던 25억, 말 그대로 15억 원이나 더 공제액수가 올라간다 그러면 무려 한 80% 정도는 이제 상속세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20% 정도만 상속세에 고민을 하는 거니까 다시 걱정거리가 아니게 되는 거죠. 집 한 채만 있으면 상속세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집은 비유동 자산이기 때문에 눈앞에서 상속세 2억 원은 당장 6개월 이내에 내야 되는데 집을 팔아야 돼요. 막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그런 상황들이 조금 해소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상속세 개편이 정말 될 것이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재정부에서 3월에 이 안을 냈고 4월에 의견을 듣고 5월 달에 국회에 올리기로 했어요. 5월 한 달 내내는 제가 장담합니다. 모든 언론사에서 선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장 파격적인 건 제도가 바뀌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찌되었던 지금 돌아가시면 지금 현행의 상속세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자산가분들은 이 상속을 대비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짜 준비하셔야 돼요. 이거 뭐 어차피 나 죽으면 알아서 해라 라는 분들 정말 제가 강연장에서 수도 없이 만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려요. 선생님 집안 속된 말로 풍비박산 날 거다. 왜 풍비박산 나냐? 그러니까 당연하죠. 선생님은 모르시지만 상속인 분들은 지금 가슴에 응어리가 있을 거다. 왜냐? 선생님한테 표시는 못하죠. 근데 뭐 장남이 결혼할 때는 몇 억 줬는데 왜 나는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줬냐? 이러면서 그때 촉발이 되면서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이건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하지만 좀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상속이 펼쳐지기 전에 대부분 이 병치레를 하다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말씀 드립니다. 조금 불효자식의 멘트일 수밖에 없어요. 이 병원비나 간병비가 꽤 비용이 커요. 이런 비용들 물론 이제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효도하는 마음으로 해줄 수 있겠지만 그러게 해줘봤자 상속세는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결국은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고 곧 돌아가실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아버님 재산에서 병원비랑 간병비를 내야 돼요. 왜냐? 아버님의 상속 재산을 낮춰야지만 상속세가 줄어들거든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게 상속세인데 그런 제도를 잘 모르시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극진히 이렇게 모셨는데 이걸 인정을 하나도 못 받는다니, 내가 병수발만 지금 3년 5년을 했다 무슨 소리냐 하시지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준비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로 제가 권하는 거는 모든 형태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지출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상속세 세무조사를 정말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경험하는 건데 현금의 입출금 내역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상속인에게 준 게 없는지 파악합니다. 10년 동안 그 준 걸 어떻게 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10년 동안의 모든 계좌 내역을 전부 다 봅니다. 그냥 전부 다 봐요. 모든 금융권에 요청을 해서 은행, 주식, 우체국, 새마을금고 모든 조합, 협동조합거, 저축은행 모든 자료를 다 받아요. 그래서 10년치 내역을 다 본 다음에 받은 사람이 자녀나 아니면 배우자나 아니면 사위, 며느리, 손주, 형제 다 파악한 다음에 이거 다 증여네요. 그래서 한 번에 추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많이 상속세 조사할 때 파악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현금 입출금 내역입니다. 이것도 다른 관점이에요. 추정 상속재산이라고 하는데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내 2억 원, 그리고 돌아가신 날로부터 2년 내 5억 원에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는데 현금 인출 금액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을 상속인인 내가 소명을 해야 됩니다. 아니, 아버지가 지난달에 얼마 쓴지도 모르시잖아요. 지금 아시는 분들 한 명도 없으실 거예요. 그걸 소명을 못하면 납세자가 그걸 가져갔겠거니 그러게 해서 과세를 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금 인출 금액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과세관청에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현금 뽑으면 어디다 주셨겠어요. 자녀분 주셨겠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내역들을 내가 전부 다 소명을 해야 돼요. 일반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바로 간병비입니다. 간병비. 2023년 월평균 간병비 여러분들 얼마이실 것 같으세요? 대부분 막 100, 200만 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월평균 요즘 370만 원입니다. 그럼 간병비 그러면 그 사람한테 지출했으니까 뭐 계좌이체하면 되지 않냐,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간병인을 아직 못 쓴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 그 간병인 분들이 우선 우리나라뿐이 아니신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불법 체류자거나 아니면은 간병을 할 수 있는 비자 형태가 아니거나 다양한 이슈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요구를 하세요. 현금으로 뽑아서 주세요라고요. 왜냐? 이게 결국은 소득이잖아요.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건보료도 내야 돼요. 그게 싫어서 그냥 현금으로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계좌이체로 줘야 내가 입증이 명확해진다. 그럼 그 간병인분이 딱 한마디 합니다. 그럼 내일부터 안 나올게요. 진짜 이렇게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 그 간병인분이 내일부터 당장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회사 가는 걸 멈추고 갑자기 연차 쓰고 부모님 모시면서 언제 구해질지 모르는 간병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간병인 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간병인 분들에게 뭐 분기나 반기별로 한 번씩 확인증이라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돈 받고 이 간병을 했었다라고 소명을 하면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명도 안 돼가지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세율 구간이 50%면 2억 원에 그 소명을 못했다고 쳐보면은 얼마예요? 1억 원이 세금으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일이 펼쳐지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해드리는 건 상속세 재원 마련의 방식이에요. 대부분의 상속세는 이래요. 주택 하나랑 그 다음에 노후 자금으로 있으셨던 거 현금 2, 3천만 원 이러고 끝입니다. 자동차 조금 있고 주식이나 코인은 거의 있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이 주택 한 채 때문에 상속세가 3억이 나오는데 물려주신 상속재산 현금은 3천만 원이에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재원 마련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권하는 게 제가 가끔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 종신보험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종신보험을 가입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보험 계약자, 말 그대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자녀고 그다음에 피보험자, 이분이 돌아가시면 이제 어떤 사건이 펼쳐지는 거죠. 그 피보험자가 아버지고 그 다음에 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사람도 자녀인 거예요. 말 그대로 자녀가 보험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종신보험금 5천만 원이나 1억 원을 받는 구조로 짜야지만 이게 상속재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재산에 포함이 안 되면서 보험금 1억 원 정도가 1억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 1억 원으로 말 그대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도 내고 상속세도 일부 낼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숨통이 트입니다.
그런 자금이 있었을 때 가족 간의 다툼도 현격히 줄어들어요. 부모님이 만약에 60대다 그리고 자녀가 지금 뭐 20, 30대다라고 한다라면 그 나이대에 맞게 종신보험을 한번 가입하는 건 어떨까. 물론 자녀가 직접 보험료를 내셔야 돼요. 계약만 1억 해놓고 보험료는 실질상 아버지가 냈다 그러면 전부 다 포착해서 그것도 상속세로 추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최대한 챙기고 앞으로 어떻게 상속세 바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업데이트된 뉴스들을 접하시길 꼭 권해드리겠습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